투자론. 제가 생각하는 투자론은 예, 주식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뭐 어느 종목을 사라,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사라, 뭐 금리가 내려가면 무엇을 사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투자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적어놨어요. 생존, 축적, 이 수익. 요 순서대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수익률로 배웁니다.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벌었는가, 몇 퍼센트를 먹었는가, 남들보다 더 먼저 들어갔는가, 남들보다 빨리 빠져나왔나. 그래서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가격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주가가 오를 것이냐,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코인이 오를 것이냐. 이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투자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는 모두 투자자처럼 보이죠. 주식이 오르면 기업의 미래를 말하고, 부동산이 오르면 입지를 말하고, 기술주가 오르면 혁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은 다 사라지고요. 하루아침에 기업의 기술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부동산의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산업의 필요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떨어질 때는 더 이상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고 있었던 것이 가치가 아니라 상승하는 가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투자는 가격을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투자는 현재 가진 자원을 미래의 능력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즉, 돈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잉여를 미래의 생산 능력, 대응 능력, 선택권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 정의를 잡아야 주식, 부동산, 사업, 교육, 건강, 조직, 국가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투자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를 봤지만 코스피가 흔들렸던, 부동산 가격이 꺾였던, 특정 기술주가 폭락을 했던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가격으로만 보면 폭락은 공포고요. 하지만 자본 관점에서 보면 폭락은 진단입니다. 무엇이 진짜 생산 능력이었고 무엇이 가격 상승에 올라탄 기대였는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오를 때는 모두가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승장은 오류를 가려줍니다. 부채를 쓴 사람도 천재처럼 보이고 한 곳에 몰빵한 사람도 확신 있는 투자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오면 그 구조가 드러납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시간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그다음에 자본을 배치한 사람과 가격을 추격한 사람들이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자, 먼저 자본이라는 것을 돈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돈만 많으면 자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자본이 아니고 돈은 자본을 사고 파는 수단일 뿐입니다. 돈이 생산 능력으로 전환될 때 자본이 되고요. 돈이 기계와 설비가 되면 물적 자본이 됩니다. 돈이 교육과 훈련으로 들어가면 숙련과 판단력으로 바뀌면 인적 자본이 됩니다. 연구 개발에 들어가서 기술과 특허를 데이터로 남기면 지식 자본이 되죠. 또 역할과 책임을 정리해서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조직 자본이 됩니다. 약속이 지켜지고 계약이 이행된다는 믿음이 쌓이면 신뢰의 자본이 되죠. 사유재산, 계약, 법률, 행정, 사법이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면 제도의 자본이 됩니다. 자본은 축적된 돈이 아니라 축적된 능력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에 생산되고 대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축적된 능력이죠.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본이 없을 수 있고요. 사용되지 않는 건물, 틀리지 않는 재고, 쓰지 못하는 기술, 훈련되지 않는 사람, 책임이 흐릿한 조직은 겉으로는 자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 능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투자론을 주식 시장 안에만 봐두면 이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자본의 한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가진 자본과 미래 현금의 흐름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이 가진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기술 자본, 그리고 조직 자본, 그 다음에 앞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본질이 사라지고 가격표만 남죠. 투자가 오르면 좋은 투자라고 하고 투자가 내려가면 나쁜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달라야 됩니다. 자본은 실질적으로 생산에 사용되는가? 이 투자는 미래의 능력을 키우는가? 이 투자는 내 선택권을 넓히는가? 이 투자는 위기 때 버틸 능력을 남기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격이 올랐어도 투자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자산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작동해야 됩니다. 건물도 자산이죠. 하지만 그 건물이 임대료를 만들어내거나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지 못하면 자본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학위는 자산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학위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인적 자본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 실패의 상당 부분이 자산을 자본으로 착각한 데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소유하면 자본을 가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지비만 발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자본은 소유 목록이 아니라 사용 능력에서 판정이 되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투자는 언제 가능합니까? 투자는 잉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생산한 것을 모두 소비하면 남는 것이 없죠. 남는 것이 없으면 축적할 수 없고 축적할 수 없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가 없으면 생산 능력이 확대되지 않죠. 그런데 인간은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소모하고 더 위험하게 현재를 유지해야 됩니다. 투자의 기본 순환은 이렇습니다. 생산이 소득을 만들어내고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잉여가 생기죠. 그럼 그 잉여가 축적되고 축적된 자원이 다시 한번 투자되고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더 큰 생산이 가능해지고 다시 더 큰 잉여가 만들어지고 이 순환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때 번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이죠. 모든 지출이 투자는 아닙니다. 미래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서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교육비도 사실 실질적인 능력을 높이지 못하면 교육을 소비한 것입니다. 사업의 확장도 미래의 수요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과시를 하는 소비일 뿐입니다. 국가가 도로와 건물을 지어도 그게 실제 생산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지 못하면 공공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보고 있는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투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정치적 소비와 다를 바가 없죠. 반대로 당장 화려하지 않아도 투자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보존하는 투자죠.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위기 때 헐값의 자산을 넘기지 않기 위한 투자입니다. 조직의 업무나 절차를 잘 정리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법과 계약 질서를 지키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전체적인 거래 비용을 높이는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잉여를 미래의 능력으로 배치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의가 분명해져야 투자라는 이름으로 소비를 포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잉여라는 것은 우연히 남는 돈이 아닙니다. 잉여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의 질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소비가 무질서하면 잉여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예산이 커도 지출이 정치적으로 흘러가면 미래를 위한 잉여가 남지 않죠. 기업도 매출이 커졌다고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현금 흐름이 남고 그것을 다시
생산 능력으로 재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로는 결국 생활의 질서, 그다음에 기업의 질서, 그다음에 재정의 질서와 연결이 됩니다. 잉여가 없는 사회는 미래를 만들 수 없고요. 잉여를 만들지 못하는 개인은 자본을 축적할 수가 없고요. 국가는 다음 세대에 선택권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오늘 투자론의 중심 원칙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생존이라는 것은 계좌가 청산되지 않는 겁니다. 기업에서 생존이라는 것은 현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고요. 개인에게 생존이라는 것은 소득과 자산이 무너져서 다시 축적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과 제도를 소진해서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선택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은 투자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번의 과도한 투자, 과도한 부채, 잘못된 자본 배치로 축적된 자본 전체를 잃을 수도 있죠. 공장을 무리하게 확장한 기업은 수요가 줄어드는 순간 현금 흐름이 끊깁니다. 모든 자산을 부동산 하나에 넣은 개인은 가격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끊기면 자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됩니다. 국가 생산성이 없는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여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투자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예상 수익률이 아닙니다.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 자본을 다 잃더라도 다음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투자는 성공했을 때 얼마나 많이 버는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무엇을 잃고 무엇을 남길까 하는 것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수익이 커도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구조라면 그것은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실패했을 때 다시 판단할 수 있고 다시 투자할 수 있고 다시 축적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투자죠. 생존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보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존은 두려움의 언어가 아닙니다. 생존은 전략의 언어죠.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다음 전투를 할 수 있고 사업에서 현금을 남겨야 다음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투자에서 계좌가 살아있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은 한 번의 판단으로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본을 오래 축적하는 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구조, 소비의 구조, 부채의 구조, 유동성의 구조, 위험 배분의 구조가 함께 맞아야 됩니다. 생존은 투자에는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먼저 생존 조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존, 축적, 복리, 수익 이렇게 진행이 되죠. 먼저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 잉여를 만들 수 있고요. 잉여가 있어야 자본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자본이 오랜 시간 생산에 참여하여야 복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익은 그 과정의 마지막에 따라온 결과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죠. 먼저 수익을 쫓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복리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자본이 축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채와 집중 투자를 확대하다가 생존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먼저 쫓고 복리를 기대하고 축적을 시도하다가 생존을 잃는 것이죠. 복리는 높은 수익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리는 중단되지 않는 시간에서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얻더라도 자본을 모두 잃으면 복리라는 것은 끝납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자본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면 시간은 자본을 중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공식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력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실패하면 다시 쌓을 시간이 사라집니다. 기업도 그렇습니다. 대박을 노리고 무리하게 확장했는데 현금이 끊기면 기술과 사람과 브랜드가 남아있어도 회사는 결국 무너집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단기 성과를 위해서 재정과 제도를 소진하면 다음 세대는
더 좁은 선택지만 갖게 되는 거죠. 복리의 핵심은 중단되지 않는 축적입니다. 자본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고 소비가 모두 소진되지 않아야 되면서 생산에 계속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공격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존은 겁이 많은 태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생존은 어, 어, 복리 자체가 높은 수익률에서 시작되지 않죠. 복리는 중단되지 않는 시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얻더라도 자본을 모두 잃으면 복리가 끝나죠. 예, 그래서 수익률이 낮더라도 자본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면 그 시간은 자본을 증폭시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금융 공식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력도 그렇고요. 브랜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복리의 핵심은 중단되지 않는 축적이고 자본이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은 큰 수익이 먼저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크게 벌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굴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큰 위험을 감수하고요. 큰 위험은 자본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실을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복리는 자본의 체력이죠. 체력이 없는 사람은 단거리 질주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자본도 같습니다. 한번 크게 벌었다가 한번 크게 잃는 구조 속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 되지 않죠. 복리가 작동하려면 자본이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자본은 계속 생산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부채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소득과 미래의 선택권을 현재로 당겨오는 행위입니다. 빌린 자원이 생산 능력을 만들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면 부채는 투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비와 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부채는 미래를 소진하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수익 확대의 기술로 이해하죠. 그러나 레버리지의 진짜 문제는 하락장에서 나타납니다. 손실이 확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기다릴 권리와 판단할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이죠. 현금으로 투자한 사람은 하락을 견딜 수 있습니다.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러나 빚으로 투자한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자, 만기, 담보 비율, 시간이 압박하는 거죠. 시장이 잠시 틀렸더라도 투자자는 강제로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방향이 맞아도 현금 흐름이 끊기면 파산하게 마련이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여력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고 싶어도 단기 압박에 끌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핵심은 위험 손실률이 아니라 시간의 상실입니다. 판단을 계속할 권리, 기다릴 권리, 회복할 권리를 잃는 것이죠. 이것이 생존의 원칙과 연결이 됩니다. 부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채가 생산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투자이고요.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고 기술 개발을 하고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부채는 자본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부채가 현재 손실을 가리고 소비를 유지하고 가격 상승을 추격하는 데 유지된다면 사용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담보로 건 도박입니다. 부채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채는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옵니다. 원금 상환일, 이자 지급일, 담보 평가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채를 쓴 투자는 단순히 수익률로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언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부채는 언제 돈을 요구하는지를 맞춰야 됩니다.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장기적으로 맞는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현금이 버티지 못하는 때입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맞는 판단을 했는데 현금이 버티지 못하면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샀더라도 신용으로 샀다면 장기 투자가 아니고 빚이 만기를 정하는 순간 시간은 투자자의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은 수익률이 낮아 보이죠. 예금으로 묶여 있는 돈은 주식처럼 급등하지도 않고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그 현금의 의미가 바뀝니다. 현금은 시간을 사는 자본이고요. 좋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헐값에 팔아야 됩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요. 좋은 판단을 하고 있어도 유동성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비상자금은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 아니라 생존 자본입니다. 소득이 끊겼을 때 자산을 급하게 팔지 않게 해주고요. 기업의 현금 보유도 마찬가지죠. 위기 때 인력과 기술을 지키고 경쟁자가 무너질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듭니다. 국가의 재정 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낭비하지 않고 아껴준 재정이 위기 때는 국민의 산업을 보호하는 대응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은 투자 수익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은 투자의 생존 조건입니다. 자본을 오랫동안 생산에 차별시키려면 중간에 위기를 견뎌야 되는데 그 위기를 견디게 해주는 것이 유동성입니다. 좋은 투자는 수익성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함께 보는 겁니다. 수익성만 높고 유동성이 없으면 위험할 때 헐값에 팔리고요. 안정성만 있고 생산성이 없으면 자본이 정체됩니다. 유동성이 없고 배치가 없으면 미래의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투자입니다. 현금은 옵션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을 옵션. 남들이 급하게 파는 것을 살 수 있는 옵션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옵션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서는 이 옵션이 가장 큰 자본이 됩니다.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통장에 돈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팔고 싶지 않을 때 파는 것과 팔 수밖에 없어서 파는 것은 전혀 다르죠. 투자에서 자유란 결국 강제 매도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산의 개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식 종목을 여러 개 사고 부동산을 여러 채 사고 사업을 여러 개 하면 분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분산은 자산의 개수가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함께 들고 있다고 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반도체 사이클, AI 기대, 글로벌 경기, 환율, 수출 환경에 묶여 있다면 같은 충격을 받죠.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지역, 같은 금리, 같은 임대 수요에 묶여 있다면 하나의 위험입니다.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도 같은 고객, 같은 공급망, 같은 규제에 의존하면 그것도 하나의 위험입니다. 진짜 위험은 위험의 뿌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험, 산업의 위험, 통화의 위험, 지역의 위험, 시간의 위험, 소득원의 위험, 유동성의 위험을 구분해야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현금을 함께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산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어떻게 동시에 무너져지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집중 투자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은 판단이 맞았을 때 큰 결과를 만들죠. 사업가도 집중해야 하고 연구자도 집중해야 되고 기업도 공부도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는 집중이 확신이란 감정만으로 이루어질 때 문제이죠. 집중에는 더 깊은 이해, 더 긴 시간, 더 큰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확신의 강도가 손실의 감당 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분산은 겁쟁이 전략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구조 설계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의 오류가 전체 자본 소멸로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분산은 평균적인 사람의 소심한 전략이 아닙니다. 분산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틀리고 전문가도 틀리고 시장도 틀리고 정부도 틀립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틀리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려도 죽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실패의 원인을 나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소득을 하나의 회사에만 묶여 있다면 직업의 위험이 큰 겁니다. 자산이 하나의 지역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지역 위험이 큰 거고요. 투자금이 하나의 산업에 묶여 있다면 산업 위험이 큰 것입니다. 시간을 모두 하나의 시험과 하나의 경력에다 걸면 인생의 유동성이 줄어들죠. 분산은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 모든 전체에 배치하는 원리입니다. 자, 좋은 투자라는 것은 가격이 오른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투자는 무엇인가를 남깁니다. 생산 능력을 남기고, 대응 능력을 남기고, 선택권을 남기고, 회복 가능성을 남깁니다. 생산 능력을 남기는 투자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요. 더 좋은 장비, 더 나은 기술, 더 숙련된 사람, 더 효율적인 조직은 생산 능력을 높입니다. 대응 능력을 남기는 투자는 위기 때 손실을 줄이고 시간을 벌어줍니다. 보험, 이상 자금, 방제 시설, 의료 인력, 안정적인 공급망은 평소에 수익률은 낮아 보이지만 위기 때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남기는 투자는 자유를 만듭니다. 자본이 있는 개인은 불리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 기업은 급하게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과 제도가 건강한 국가는 외부의 충격 앞에서도 선택지를 갖죠. 회복 가능성을 남기는 투자는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설게 합니다.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유동성을 보존하고 지식과 신뢰를 지키는 투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투자는 겉으로는 자산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비용과 의존성을 남긴다. 사용되지 않는 시설, 유지비만 발생하는 건물, 팔리지 않는 재고, 실제 능력을 만들지 못하는 교육, 정치 명분으로 보호되는 부실 사업들은 자본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부담일 뿐입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은 항상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 지출은 무엇을 남기느냐? 이 자산은 실제로 사용되느냐? 이 자본은 유지비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실패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느냐? 다음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남겼는가를 볼 때 꼭 유지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본은 공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관리비가 들고요. 기계는 수리비가 들고 사람의 능력은 훈련하지 않으면 낡게 됩니다. 조직은 관리하지 않으면 관성에 빠지고 신뢰는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제도는 보수하지 않으면 부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부채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유지비가 크면 그것은 미래 능력이 아니라 미래의 부담입니다. 좋은 시설은 사용될 때 가치가 생기고 유지비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며 시간이 지나도 다음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투자의 문제는 언제나 책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누가 자본을 배치하는가, 누가 이익을 얻는가, 실패했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가, 이 세 가지가 분리되면 투자 질서는 무너집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위험을 신중하게 봅니다. 실패하면 자본을 잃기 때문이죠. 그러나 타인의 돈을 배치하면 성공의 보상은 자기가 가져가고 실패의 비용은 타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위험을 선택하게 되죠. 기업 경영자, 금융기관, 연기금, 정부가 모두 이 문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는 민간이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우면서 사회 전체적인 생산 가능성을 높일 때만 투자해야 됩니다. 도로, 항만, 전력만, 치안, 사법, 국방, 방제, 기초교육, 공중보건처럼 사회 전체의 기반을 만드는 영역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 기업과 특정 산업의 수익 사업을 대신 선택하기 시작하면 정치적 자본 배분이 일어납니다. 공공 투자와 정치적 소비를 구분해야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고 예산을 쓴다고 모두 투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생산 능력, 대응 능력,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지 못하면 공공투자가 아닙니다. 표를 얻기 위한 사업, 이용되지 않는 시설, 유지비만 남는 개발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쓴 정치적 소비입니다. 투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투자가 계속 자본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보조금과 추가 대출로 연명하면 새로운 투자로 이동해야 될 자본이 묶입니다. 대출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본의 재배치 조건입니다. 책임 없는 투자는 반드시 과감해집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공하면 자신의 성과가 되고 실패하면 조직과 국민과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된다면 누가 더 큰 위험을 선택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도덕적 해이죠. 그래서 투자론은 윤리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이익을 얻었다면 손실의 가능성도 부담해야 됩니다. 투자에서 책임이 빠지면 자본은 생산성이 아니라 권력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투자는 번영을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해를 나누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방법론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생존형 투자는 모두를 걸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전체 자본이 한 번의 판단에 움직이면 생존이 위험해집니다. 확신은 손실 감당 능력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죠. 임대료, 배당, 이자, 사업이익, 임금 상승, 비용 절감, 위험 감소처럼 실제로 어떤 가치가 발생하는지 봐야 됩니다. 셋째, 부채와 만기와 이자를 봐야 됩니다. 부채는 시간을 빌리는 것이고 이자와 만기가 생산 능력보다 빨리 압박하면 좋은 투자도 나쁜 투자로 바뀝니다. 부채를 사용할 때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과 시간 구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넷째, 손실의 가능 범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 투자가 실패했을 때 얼마를 잃어야 되는가, 또 무엇이 남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기대 수익보다 손실 한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생존 투자의 태도이죠. 마지막으로 회수와 재투자까지 설계해야 됩니다. 투자는 시작으로 끝나지 않죠. 언제 성과를 평가할 것이냐, 언제 자본을 회수할 것이냐, 회수한 자본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 투자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죠. 투자, 회수, 재투자 이런 순환이 있어야 축적이 이어집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사업, 교육, 건강, 조직, 국가 투자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전부를 걸지 말고 실제 가치의 흐름을 보고 제 시간을 이해하고 손실 범위를 정하고 회수하고 재투자할 것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이 생존을 보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하나의 문장으로 묶입니다. 전부를 걸지 말고 실제 흐름을 보고 빚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손실 한도를 먼저 정하고 회수와 재투자를 설계하라. 이 5가지를 지키면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죠. 생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회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기회 위에서 축적과 복리가 작동합니다. 투자는 한 번의 승부가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죠. 여러 번 판단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존형 투자는 승률보다 파산 확률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큰 수익보다 다음 기회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이 투자와 도박을 가르는 선이 아닐까요?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투자는 오늘의 잉여를 내일의 능력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투자는 오늘의 수익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 되면 투자는 쉽게 투기로 변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쫓기 위해 더 큰 부채를 쓰고 더 좁은 곳에 자본을 집중하고 더 빠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작은 충격이 오면 생존을 잃게 되는 겁니다. 투자는 생존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 축적할 수 있고
축적을 해야 복리가 작용하며 복리가 작동해야 수익이 따라옵니다. 생존 없이 수익을 쫓는 것은 투자 순서를 거꾸로 세우는 거죠. 가장 좋은 투자는 많이 버는 투자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투자입니다. 실패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고 위기가 와도 자본을 헐값에 넘기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투자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샀는가 보다 무엇을 남겼는가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보다 어떤 능력이 축적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는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죠. 투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존을 보존하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기술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투자란 것은 위험 때문에 자본 전체가 소멸하지 않도록 배치하면서 현재의 잉여를 미래의 생산 능력과 선택권으로 전환하는 책임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